서울의 변두리에 있는 작은 오피스텔에서 자취를 시작한 지 1년이 되어가던 어느 날 나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약간의 권태를 느끼고 있었다. 회사와 집을 오가는 지루한 루틴 속에서 벗어나고자 주말마다 등산도 하고 가끔은 근처 카페에서 독서 모임에도 참여했지만 그저 순간적인 기분 전환일 뿐이었다. 그날도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피스텔 입구에서 이상한 전단지를 발견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드립니다. 라고 쓰인 전단지는 사뭇 서늘한 기운을 자아냈다. 보통이라면 무심코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그 문구가 나를 사로잡았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는 사실 시간을 잃어버렸다는 느낌에 시달리고 있었다. 집에 도착해 저녁을 준비하다가 문득 그 전단지가 떠올랐다. 호기심이 일어난 나는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전단지를 보고 연락드립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고 싶습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다. 내일 밤 11시 1층 로비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날 하루 종일 마음이 불안했다. 마치 무언가 커다란 사건이 벌어질 것 같은 설명할 수 없는 예감이 들었다. 밤 11시가 되자 나는 로비로 내려갔다. 아무도 없는 듯 보였다. 그런데 저 구석에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 남자가 나를 보고 다가오더니 조용히 말했다. 시간을 찾고 싶다고 하셨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가 섬뜩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은 얀이라며 잃어버린 시간을 찾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건이 무엇이냐고 묻자 이안은 그저 웃으며 말했다. 그러면 곧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는 작은 유리병 하나를 건네주었다. 유리병 안에는 희미하게 빛나는 액체가 들어있었다. 잠들기 전에 이것을 마시세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유리병을 마실까 말까 수십 번도 더 고민했다. 결국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기고 말았다. 유리병을 열어 액체를 마셨고 짧은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러더니 이내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나는 어린 시절 살았던 동네에 있었다. 그곳에서 있고 지냈던 친구들을 만났고 예전엔 사소하게 여겼던 순간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꿈은 어딘가 왜곡되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점차 울음소리로 바뀌었고 나는 길을 잃었다. 그곳은 더 이상 내가 알던 동네가 아니었다. 어둡고 기괴한 형태의 그림자들이 나를 따라오기 시작했다. 깨어났을 때 나는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나는 마치 다른 사람의 기억을 가진 것처럼 익숙하지 않은 순간들이 떠올랐다. 회사에 출근할 때도 길을 걸을 때도 가끔 내가 알지 못했던 과거의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점점 현실과 꿈의 경계를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분명히 잠에서 깨어났는데도 아직 꿈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내가 사는 오피스텔 복도가 끝없이 이어졌고 문을 열어도 같은 복도가 반복됐다. 그때 갑자기 복도 끝에서 이안이 나타났다. 그는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이제 당신의 시간이 나에게로 왔습니다. 결국 나는 다시 유리병이 있던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는 진짜 현실을 잃어버린 것이며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몇 달 후 오피스텔 이웃들은 나의 부재를 이상하게 여겼다. 경찰이 찾아와 조사를 했지만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다. 사람들은 그저 의문투성이의 실종 사건으로 기억할 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시간 속을 헤매고 있었다.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른 채로.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산골 마을. 흔한 가을의 밤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마을을 둘러싼 산에는 바람 소리만이 가득했다. 이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었다. 바로 칠흑 귀신 이야기다. 칠흑 귀신은 밤이 깊어지면 산속에서 나타나 사람들을 홀린다는 전설이었다. 마을 어귀에 위치한 노인의 집. 할아버지는 창밖을 보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오늘 같은 날은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날이야. 그 말에 손녀 은희는 궁금한 눈길을 보내며 물었다. 왜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칠흑 귀신의 날이기 때문이지. 많은 이들은 이 전설을 단순한 옛날 이야기로 치부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실향민이었다. 그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라오면서 많은 기이한 일들을 보아왔다고 했다. 칠흑 귀신 전설도 그가 어릴 적 직접 경험한 일이라고 했다. 어린 은희는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그저 흥미로웠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잠든 틈을 타 조용히 집을 빠져나와 산 쪽을 향해 걸었다. 산길은 어둡고 길 옆으로는 오래된 나무들이 무성하게 서 있었다. 은희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오싹함을 느꼈다. 산에 가까워질수록 바람은 더욱 거세졌고 귀에는 기묘한 소리가 들려왔다. 갑작스러운 싸늘함과 함께 은희는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다. 그녀는 뒤돌아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발소리마저 들려왔다. 두려움이 몰려오면서 은희의 속도는 점점 빨라졌다. 길을 벗어나 뛰기 시작한 그녀는 산 깊은 곳을 향하게 되었다. 발목이 걸려 넘어졌을 때 싸늘한 손길이 그녀의 팔을 잡았다. 그제서야 고개를 들어 확인한 은희는 자신 앞에 서 있는 존재를 보았다. 몸 전체가 칠흑 같은 어둠으로 뒤덮인 채 아무런 얼굴도 보이지 않은 귀신이었다. 은희는 온몸이 얼어붙은 듯 숨지기지 못했다. 귀신은 손가락을 들어 무언가를 은희의 이마에 그리기 시작했다.
차가운 기운이 그녀의 몸을 감싸며 은희는 의식을 잃고 말았다. 눈을 떴을 때 은희는 할아버지의 품에서 깨어났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고 창백해진 은희의 얼굴을 본 할아버지는 놀라서 물었다. 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은희는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리를 더듬어 설명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은희의 이마를 살폈다. 거기에는 이상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내가 혼자 그곳에 갔구나. 이 문양은 귀신이 남긴 표시란다. 그 후로 은희는 밤이 되면 산으로 이끌리는 기묘한 느낌을 받았다. 할아버지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더욱 주의를 기울였고 마을 사람들에게 귀신의 존재를 경고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은희는 점점 힘을 잃어갔고 할아버지는 은희를 구할 방법을 찾기 위해 오래된 문서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 문서에는 귀신에 의해 표시된 자를 구하려면 다시 그 귀신을 찾아가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내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은희와 할아버지는 마침내 다시 산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귀신은 다시 나타났고 이번에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곳에 묶인 영혼이다. 자유롭게 산을 떠날 수 있도록 해주어라. 그러면 너를 자유롭게 해주겠다. 은희와 할아버지는 귀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다. 많은 의식을 치르고 산중턱에서 밤을 새기도 했다. 마침내 마지막 의식을 치르던 날 귀신은 밝은 빛으로 변하며 사라졌고 은희의 이마에 있던 문양도 함께 사라졌다. 이후 은희는 건강을 되찾았고 마을에서는 더 이상 칠흑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았다. 할아버지와 은희는 그날 이후로 전설과 진실 사이에 존재하는 무언가를 이해하며 귀신의 이야기가 단순한 전설일 뿐 아니라 어떤 진실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을은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갔고 은희와 할아버지는 산을 다시 찾지 않았다. 그렇게 칠흑 귀신의 이야기는 전설 속으로 사라져갔다. 세 번째 이야기. 옛적 한국의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는 오래된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다. 이 학교는 한때 마을의 중심지였지만 인구가 도시로 이동함에 따라 학생 수가 줄어들었고 결국 폐교가 되었다. 폐교가 된 뒤로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건물은 점차 낡아갔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기 시작했다. 학교 주변은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냈고 사람들은 그곳을 쉽게 찾지 않았다. 하지만 몇몇 호기심 많은 청년들은 그곳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소문을 듣고 학교를 탐험하기로 결심했다. 어느 어두운 밤 하늘에는 구름이 드리워져 있었고 달빛은 은은하게 학교를 비추고 있었다. 4명의 청년 지훈, 민수, 수연, 그리고 다혜는 낡은 담벼락을 넘어 학교에 들어섰다. 그들은 손전등 하나와 카메라를 챙겨 들어갔는데 어쩐지 이곳에는 어떤 끌리는 힘이 있는 것 같았다. 첫 번째 숙소는 오래된 교실이었다. 창문은 부서지고 바닥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그들은 탐험을 시작하면서 옛날 교과서와 아이들이 쓰던 연필들을 발견했다. 민수는 장난스럽게야 이 연필로 시험 잘 보라고 기도해볼까? 하고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수연은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어 그를 말렸다.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자 네 사람은 오래전부터 문이 닫힌 것으로 보이는 교장실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여전히 오래된 사진과 문서들이 있었다. 그들은 호기심에 문서를 탐색했는데 이상하게도 특정 학생들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있었다. 그 학생들은 학교에서 미스터리하게 사라진 학생들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음을 느낀 그들은 이내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그때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인가 했지만 계속 다가오는 기척은 절대 인간의 것일 수 없었다. 민수는 주변에 아무도 없었잖아. 대체 누가? 라며 떨리는 목소리를 냈다. 그들은 다급하게 교장실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복도로 뛰쳐나온 그 순간 복도 끝에서 하얀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긴 머리가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순간 지우는 공포에 질려 말을 잇지 못하고 저기 뭐야 라고만 말을 이어갔다. 그 여학생은 서서히 그들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다. 급하게 출구를 찾던 그들은 당시 사용되던 기능실로 뛰어들었다. 다행히 잠그지는 않은 문이었다. 그들이 문을 닫자마자 여학생의 발소리가 문 밖에서 멈췄다. 숨을 죽이고 걱정하는 와중에도 그들은 다시 불길한 느낌을 받았다. 다혜는 문 너머로 들리던 숨소리를 기억하며 도대체 왜 여기가 폐교된 건지 이해할 것 같아라고 중얼거렸다. 그 순간 불현듯 창문 밖으로 창백한 얼굴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것은 분명히 귀신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인지할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지나도 멈추지 않는 이상한 소리와 보이지 않는 손길의 위협에 겁먹은 이들은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었다. 용기를 내 다시 복도로 뛰쳐나온 그들은 벽에 붙어있는 낡은 고무줄을 발견했고 그것을 이용해 교정을 넘기 시작했다. 마침내 학교 밖으로 나왔을 때 어느새 동이 트고 있었다. 그들은 다신 그곳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마을로 돌아왔다. 이후로도 그 학교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소문은 마을에 떠돌았지만 더 이상 그 네 사람은 그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택시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던 길에 다혜는 우연히 택시 기사에게 폐교된 학교 이야기를 전했다. 기사는 무언가 아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 학교 말인가? 옛날에 그 근처에서 억울하게 죽은 학생의 귀신이 나오는 거라고 하더라고. 그 학생은 살아 돌아오길 간절히 원했다던데
결국 그 학교는 마을의 어두운 전설로 남게 되었고 지나가는 행인들은 항상 그곳을 피했다. 그리고 그 네 사람에게 그날의 경험은 평생 동안 잊히지 않는 악몽으로 남았다.